당신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건강 함정에 빠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담백하게만 먹고 기름을 완전히 피하거나 평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녁을 한 접시 가득한 과일로 대신하는 행동들. 당신이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선택들이 실제로는 당신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건강 함정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저지르는지를 기준으로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될 첫 번째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간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방사선종양학을 전공한 전문의로서 오늘은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 건강 습관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시간과 비용을 치료에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기나 열이 나기만 하면 해열 진통제를 만능 해결책처럼 삼키는 습관.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목이 조금 따끔거리거나 천이 살짝 오르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둘러 약 하나를 입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나 열이 내려가고 머리 통증이 사라지면 속으로 안도합니다. 이제 괜찮다, 감기를 눌렀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를 덮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건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이 난다는 것은 그 건물 안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면역 시스템이 천을 높여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해열제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바로 그 화재 경보기의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보음이 멈추니 모든 것이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염이라는 불이 여전히 내부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초기 발열은 면역 반응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감기나 미열은 몸이 스스로 싸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억제가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입니다.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경보를 끄려 하기보다 그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오히려 늦어지고 몸은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감기약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9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직장인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경고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 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자신을 보고 스스로 건강하고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가장 취약한 구조인 힘줄과 인대를 극단적인 부담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주말이 되면 그동안 못한 운동을 한꺼번에 만회하려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거나 몇 시간씩 연속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뛰지는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도 이렇게 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땀을 흘리고 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지난 뒤에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힘줄과 인대를 파열 위험에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강조하듯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은 관절과 조직은 탄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마치 오래 방치되어 늘어나지 않는 낡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방향 전환, 점프 급정지를 반복하는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고무줄은 한계를 훨씬 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미세한 손상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순간 끊어지는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을 떠올려 보시면 주말 운동 한 번으로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몇 년 동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힘줄과 인대는 혈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과도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은 근육 세포막 자체를 붕괴시켜 심한 경우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횡문 근융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인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9번째 습관은 주말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말씀드릴 8번째 함정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하루 3끼 내내 반복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스스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몸을 서서히 큰 질병의 토대로 만들고 있는 행동입니다. 체중을 줄이거나 혈압을 낮추기 위해 물에 삶은 채소와 닭가슴살만 먹고 기름은 철저히 배제하고 심지어 소금조차 넣지 않는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스스로 매우 건강해졌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무너뜨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름을 끊는다는 선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여기고 철저히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연구에서도 강조하듯이 우리가 무조건 배제하고 있는 지방 중에는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해 어류에 포함된 오메가 지방산이나 압착 방식으로 얻은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지방은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만성 염증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양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좋은 지방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 상태는 각종 질환, 심지어 세포 변형과 관련된 위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은 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기름을 완전히 배제한 식단은 내분비 균형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피로감, 호르몬 불균형, 피부 변화와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단순히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신경 전달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기간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저나트륨 상태로 이어져 두통, 무기력,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과 골절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집에서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량의 소금이 아니라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따라서 담백한 식사를 선택하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좋은 기름을 적절히 더하고 필요한 만큼의 소금은 포함해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선택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7번째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들여 오히려 몸을 해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골다공증이 걱정되어 매일 고용량 칼슘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섭취한 칼슘의 상당 부분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후에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햇빛을 더 쬐거나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뼈가 철처럼 단단해질까요?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국내 골대사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더라도 골절 예방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뼈라는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칼슘은 건축에 필요한 시멘트이고 비타민 D는 그 시멘트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이것은 건설 현장의 총감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K가 없다면 혈액 속을 떠다니는 칼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습니다. 그 결과 일부는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이게 되고 이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여 오히려 혈관을 딱딱하고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뼈를 강화하려던 시도가 반대로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K는 일상 식단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인 나토 숙성 치즈, 그리고 간과 같은 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칼슘만 보충하는 것은 시멘트만 쌓아두는 것과 같고 K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효과적인 뼈 건강 관리란 칼슘 비타민 DKE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을 실어주는 운동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과 같은 물리적 자극은 뼈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신호가 되어 공급된 영양소가 실제로 뼈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만 비로소 단단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뼈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제 영양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6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잘못된 보충제 선택이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 퍼진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로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믿고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알칼리성 물이나 알칼리성 식단이 암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분들은 매일 알칼리수만 마시고 알칼리성 식품만 섭취하면 암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종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우리 몸 전체의 산성도와 알칼리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체의 혈액은 매우 정밀하게 조절되어 있으며 산도는 일정 범위 안에서 유지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연구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균형이 무너지면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가 됩니다. 단순히 물 몇 잔으로 이 균형이 바뀐다면 이미 심각한 대사 이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세포 주변 환경이 산성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이 이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암세포는 빠르게 증식하면서 젖산을 과도하게 생성하고 그 결과 주변 환경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즉, 몸이 산성이라서 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기 때문이지 몸의 산도를 바꾸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단백질 섭취를 기피한다는 점입니다. 살코기나 달걀과 같은 중요한 영양원을 피하면서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몸이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잃게 됩니다. 여기서 더해 값비싼 알칼리수를 과도하게 마시는 행동은 윗속의 정상적인 산성 환경을 희석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해하고 세균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환경이 깨지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부 팽만과 불평함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돈을 들여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소화 기능을 망가뜨리고 몸이 기본적인 영양을 흡수할 능력조차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많아야 지갑에 부담을 주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는 제가 서울의 병원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성이고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명적인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값비싼 천연 약초나 고농축 추출물을 급하게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은 독하고 자연에서 나온 것은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고농도로 농축된 추출물을 복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농도로 농축된 물질은 반드시 명확한 용량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들은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을 보강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약해져 있는 간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상황은 환자 본인이 그것을 단순한 건강식품으로 생각하고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 항암 치료 약물과 예기치 않은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치료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보충제가 오히려 치료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든 아무리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조급함이 오히려 가족의 몸에 가장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보충제 선택이 최소한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4번째 함정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을 넘어서 아예 병원을 찾을 기회조차 잃게 만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견된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암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양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몸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기침이 없고 체중이 급격히 줄지 않았고 특별한 통증이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간과 폐와 같은 장기는 내부에 통증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양이 자라더라도 일정 크기까지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크기에서 시작된 병변이 몇 배로 커질 때까지도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을 압박하거나 이미 다른 곳으로 퍼진 이후에야 비로소 통증이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은 뒤에야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계기판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암검사는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과 국가건강검진 자료에서도 조기 발견이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에서도 주요 암에 대한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구강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위암 검사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검사 결과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중대한 질병은 초기에는 아무 소리도 없이 진행됩니다. 증상이 없다는 이유는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병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세 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무조건 독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피로해도, 조금만 아파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 안에 나쁜 것이 쌓였으니 그것을 빼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종 건강식품을 사들이고 배출을 돕는 식단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몸에 종양이 생겼거나 심각한 감염이 발생했을 때의 불편함은 단순히 쌓인 것을 빼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폐의 바닥에 큰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를 불러 그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정작 가판 위에서 물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강력한 정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이 두 기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성분이 불분명한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한다면 그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과 신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배출을 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가 결국 간과 신장 기능까지 손상되어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체질을 보완하고 몸을 돌보는 접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정규치료와 함께 한방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과 진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나 주변의 권유를 믿고 아무 제품이나 섭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더 이상 무분별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문제는 의료진에게 맡기고 회복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건강의 기반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기본에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안정된 마음 상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어떤 값비싼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길입니다. 이제 무분별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양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암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면 인터넷에는 항상 같은 주장이 반복됩니다. 암세포는 당을 좋아하니까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과일도 먹지 않고 모든 당을 차단하면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암세포보다 먼저 환자 본인의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음식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끊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암세포를 단순히 굶겨 죽일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히려 몸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근육입니다. 몇 달 사이에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체중이 크게 떨어지며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면역 기능도 함께 약해지면서 몸은 더 이상 질병과 싸울 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치료를 받을 체력조차 남지 않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학 연구에서도 강조하듯이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염증을 유발하는 정제된 당입니다. 예를 들어 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된 디저트와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현미나 고구마와 같이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까지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과의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체력과 영양을 기반으로 지속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몸이 버틸 수 있어야 치료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굶기면서 병을 이기겠다는 생각은 결국 자신의 몸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밥 대신 과일을 한 접시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 습관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 건강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저녁에 밥도 먹지 않고 고기도 피한 채 과일만 가득 먹거나 심지어 과일 주스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날 체중이 줄어든 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줄어든 것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과 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습관이 간에 큰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그 핵심은 과일에 포함된 과당입니다. 우리가 평소 섭취하는 밥이나 곡류에서 얻는 에너지는 포도당 형태로 전환되어 몸 전체에서 활용됩니다. 근육과 뇌를 포함한 여러 조직이 함께 이를 소비하고 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은 조절하여 처리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거의 대부분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다른 조직이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간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며
처리되지 못한 일부는 지방 형태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액체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낮 시간에는 활동량이 있어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저녁 이후에는 신체 대사가 점차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양의 과당이 들어오면 간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마른 체형이지만 검사 결과 지방간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방 축적이 장기적으로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방간은 단순한 수치 이상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그러나 양과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량은 적절한 범위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낮 시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댓글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소개한 여러 습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스스로 돌아보며 느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께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던 60대 초반의 이선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중학교 교직에서 은퇴하신 뒤에도 몸매가 단정하고 생활 습관도 매우 규칙적이어서 주변에서는 늘 건강의 모범으로 여겨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 방금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습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믿으며 매일 담백하게 식사하고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과일만 한 접시 가득 드셨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그렇게 생활하신 결과 건강검진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 소견이 확인되었고 이후에는 간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정보 부족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 안에서 결과를 설명하는 사람으로만 남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과정입니다.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습관이나 건강검진 결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내 여러 대학병원과 연구기관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접근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정보에 기반해 두려움을 마주하는 방법을 담은 내용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함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소중한 가족과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 꾸준히 요거트를 챙겨 먹고 있는데도
어딘가 개운하지 않고 배가 더부룩하며 답답함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요거트가 지금 방식대로라면 오히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유익균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균이 장 안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어서면 우리의 장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무런 관리 없이 지내면 유익균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균이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배변 상태가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단 하나의 식재료를 요거트에 더하는 것만으로도 장의 상태는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시원하게 배출되면서 마치 장이 다시 젊어진 것처럼 가벼운 느낌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왜 요거트만으로는 부족한지, 무엇을 함께 넣어야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장 관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이상 비싼 건강보조 제품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수명을 늘리고 혈관 상태까지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거트 습관을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건강한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장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면역의 약 70%를 책임지는 가장 거대한 면역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어서면 몸속 비피더스균의 수는 아기 때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으면 장 안에는 노폐물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부가 쉽게 늙고 피로가 쌓이며 더 나아가 인지기능 저하나 혈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연구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혹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요거트 등에 들어있는 유익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 유익균이 먹고 자라는 영양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 즉 유익균과 그 먹이를 동시에 장으로 보내는 전략이 바로 신바이오틱스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장 속에 뛰어난 병사를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병사들이 계속 싸울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까지 함께 들려 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요거트의 효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요거트만 먹는 사람과 전략적으로 먹이를 함께 더해 섭취하는 사람은 몇 년 뒤 건강검진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요거트만 먹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유익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먹이가 없는 상태로 장에 도달한 균들은 충분히 증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을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익균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유해균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유해균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등을 먹이로 삼아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변의 냄새를 심하게 만들고 가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장 안에 며칠 동안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를 말입니다. 그 부패 과정에서 생긴 독소는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끈적한 혈액으로 변하고 결국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유익균을 섭취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장 안에서 그 균을 제대로 키워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거트에 한 가지를 더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변화가 당신의 장을 부패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건강한 발효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트에 함께 넣는 재료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꿀과 올리고당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훌륭한 식품이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같은 연구에서도 강조하듯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각 분명한 장점과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 건강의 효율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비피더스균의 증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살균 작용이 있어 목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의 주요 성분은 당분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체중을 조절 중인 분들은 과도한 섭취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꿀은 기본적인 보조 역할로 추가적인 효과를 더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바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장 건강에 있어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도달하여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특히 약간 덜 익은 상태의 바나나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보다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더 높아 유익균 증식에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선택지가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만약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유익균을 늘리고 싶다면 올리고당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곧바로 대장까지 도달하여 유익균만을 위한 직접적인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해균은 이 성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유익균만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고당은 장내 환경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정밀한 영양 공급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조합입니다.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영양이 동시에 작용하면 요거트 속 유익균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 조합을 단 2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훨씬 가볍고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바로 콩가루입니다. 콩가루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장벽에 붙어있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고 보다 원활한 배출을 돕는 강력한 조합이 완성됩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장을 깨끗하게 비워주는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먹을지 결정했다면 이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요거트를 주로 아침에 드시나요? 아니면 저녁에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요거트를 선택하지만 변비 개선과 장 기능 회복을 진지하게 목표로 한다면 저녁 섭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몸이 이완된 상태에서 장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며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장의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유익균이 장에 도달해 있으면 자는 동안 활발하게 작용하며 장내 환경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유산균이 위산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섭취해야 할 경우 강한 위산에 의해 유익균이 충분히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위산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유익균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를 천에 가깝게 살짝 데워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거트를 든다고 하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언급되는 것처럼 실제로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유익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온도는 사람의 천과 비슷한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요거트는 오히려 균의 활동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음식은 장을 차게 하고 혈류 흐름을 떨어뜨려 장 기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약 500와트에서 30초에서 40초 정도만 데워주어도 유익균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칼슘 흡수율 또한 향상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하게 섭취한다는 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해도 다음날 아침 배변의 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마다 장 속에 살고 있는 균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누군가에게 잘 맞는 요거트가 반드시 당신에게도 같은 효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요거트를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품을 최소 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변화하는데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배변 상태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모양과 질감이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상태입니다. 둘째, 색이 밝은 노란빛에서 황갈색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셋째, 냄새가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 시큼한 발효향이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만약 색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강한 악취가 난다면 이는 장내에서 유해균이 우세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주 동안 실천했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요거트의 종류나 균의 구성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균을 찾게 되면 몸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혈관 나이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서울대학교 연구진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벽이 깨끗해지면 불필요한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결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고혈압 예방은 물론 피부 상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장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배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몸을 내부부터 다시 정비하고 전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분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순을 넘긴 우리의 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익균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익균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먹이까지 함께 공급하는 심바이오틱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조합은 요거트에 바나나와 올리고당을 더하고 여기에 콩가루까지 곁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장내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강력한 식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하는 시간 역시 중요했습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밤 시간대에 맞추어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고 차갑게 먹는 것이 아니라 천에 가깝게 살짝 데워서 섭취하는 것이 유익균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서 변 상태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몇 년 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건강 상태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이가 들었으니 변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근 들어 속이 불편한 것을 단순한 체질 문제로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장은 올바르게 관리해 주기만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볍게 눈을 뜨고 몸이 한결 편안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더 밝아 보이는 일상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냉장고 속 요거트에 무엇을 더할지 선택하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에 작은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실천해보시고 몸의 변화를 느끼셨거나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편안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밝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